자,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134회 문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개별 문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은 개별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험에 있어서 특징이라고 하면 법을 단순히 외워서 써야 되는 법을 묻는 문제가 좀 비중이 높았고, 전기 관련 학회지는 기술사에서 출제될 수 있는 학회지는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하고 조명 전기설비 학회지에서 발행하는 학회지가 있는데,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두 문제 정도가 나왔고,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라는 것은 기출문제를 위주로 하는 문제들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기출문제를 초점으로 한 것에 교재가 초점을 맞춰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교재를 충분하게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를 쭉 보면서 머릿속으로 항상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예를 들어서 58, 9점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학회지를 참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학회지를 본다라고 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를 꼭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실제로 여기에서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왜 그런 건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교시 같은 경우에는 1교시는 항상 8.5 문제 정도를 초이스가 되면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 포텐셜이 상당히 높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재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면 되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 한 반에서 5, 60% 정도가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교재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문제 중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개별 영상으로 해설 영상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번 문제는 뭐 많이 했던 문제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재에는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이라든가 전력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공사 감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번 문제는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도 법에 의해서 다 정리를 하면 외울 게 너무 많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령이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별도 영상으로 좀 설명을 하고, RL회로는 뭐 RL 회로라든가 RLC 회로라든가 가도 현상에 대해서는 교재에서는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미분 방정식과 라플라스 변환으로 둘 다로 풀이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라플라스 변환으로 했고, 이 전원이 AC인 경우에는 라플라스 변환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으로 풀었는데, 지금 1교시에서 이렇게 두 개를 다 풀어야 된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 출제 경향은 계산 문제가 나오면 풀면 거의 만점을 주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라 할지라도 맞추더라도 만점은 주지는 않았는데, 10점짜리 문제다라고 하면 10점 거의 가까이 주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항상 접근을 해야 되지만, 1교시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풀어야 된다는 건 철저하게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기존의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는 뭐 교재에 다 있었고, 미분 방정식으로 어떻게 푸는지는 추가적으로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뭐 많이 오픈되어 있는 문제고 교재 내용 그대로 쓰면 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오토매틱이었죠. 오토매틱 미터링 인프라스트럭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 검침을 하기 위한, 사람이 가서 계측값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전기 사용값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검측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문제는 지능형이죠. 지능형. 그래서 어드밴스드 미터링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요거에 대해서 구성 요소와 도입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고, 요거 관련해서는 한 문제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한 문제로 정리를 해서 별도 영상으로 좀 해설을 하고, 7번 문제는 기존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되는데, 설치 목적, 구성 및 작동 원리를 비교 설명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각 분야별로 서술돼 있는 것을 가져와서 쓰기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한 문제로 제가 정리를 좀 했고, 8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재에 없는 문제인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실무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고, 또 이런 문제들은 비상발전기 선정 시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들에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 문제로 정리를 해서 별도 영상으로 참조하시면 되고, SPD 이 문제는 뭐 기존의 교재에 있는 문제 그대로 좀 쓰면 되고, 10번 문제는 수평 트레이 케이블 포설 시 다심과 단심에 대해서 시설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기존에 교재에 있었는데 막상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 다 외워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 또 수평 트레이에 대해서 다심과 단심을 콕 집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쓰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든 기존 교재에 있는 것을 그림만 좀 참고를 해서, 다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케이블 외피 하나에 이렇게 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단심 같은 경우에는 단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로 미루어 볼 때 어쨌든 케이블 트레이에 우리가 이런 다신, 담신 케이블을 시설할 때, 다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일렬로만, 단층으로만 시설하는 것이 시설 기준이고, 요것이 벽하고 가까이 있을 때 이격 기준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방열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림, 단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심이니까 전자적 평형을 위해서 요런 식으로 포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렇게 어떻게 보면 뭐 2층 아닌 2층이니까 요럴 경우에 또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요런 그림들 핵심 사항만 가지고 좀 공부를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 교재 참조하시면 되고, 보호 등급에 대해서 요 세 가지는 기존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건축 전기 설비에서 내진, 면진, 재진인데, 이것은 사실 전기 분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것도 간단한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재를 해설을 하나 업데이트를 했고,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됩니다. 플래커 효과에 대해서는 요것만 또 별도로 하나 또 문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요것은 뭐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2교시 같은 경우도 문제 초이스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고,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응용을 해야죠.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인데 어떻게 응용을 해서 쓰면 되는지 별도 문제로 제가 하나 좀 업데이트를 했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어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BLDC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교재의 동작 원리라든가 구조라든가 속도 제어 시스템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의 깊게 안 보면 잘못하면 일반적인 DC 모터의 속도 제어로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DC 모터의 속도 제어는 뭐 계좌 제어라든가 전기자 전류 제어 같은 것들을 하지만, BLDC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동기 전동기하고 매우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파수를 제어를 하는 거고,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인버터에 대한 회로를 그리고 속도 제어를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그렇게 좀 답안을 써야 되는 거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113의 내용인데 113의 내용을 교재에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3의 내용 중에 감전 보호라든가 가전류 보호는 이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되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열적인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언적인 거고 당연한 내용을 한 두세 줄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113에서 얘기하는 어떤 항목을 얘기하고 있는지만 두문으로 따서 좀 외워야 되고, 나머지는 감전보호라든가 가전류 보호는 이미 계속 공부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항목들은 항목만 알고 있고 선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두세 줄 정도 개념만 좀 적어주면 되니까, 어쨌든 요거를 한 문제를 업데이트를 했고, 이 문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협회지에서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KC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협회지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가 있지만, 이 협회지를 봤다라고 해서 113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외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KC 내용이 원체 광범위하고 이런 것들이 출제 가능성이 113에 대해서
통째로 물어보는 경우는 굉장히 출제 희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협회지를 봤다라고 해서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수십 번, 수십 차례 반복을 해야지만 답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협회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후순위로 58구점대를 몇 번 맞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라는 거고, 3번 문제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에 대해서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공급하는 수선 설비에 대해서 이런 것들 설명하라는 건데, 아주 예전에 비상전원으로 공급하는 경우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하는 경우와 저압으로 하는 경우가 한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설치 기준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들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문제에서는 특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로 해서 어떻게 답안을 쓰면 되는지 하나 좀 추가로 정리를 해놨고, 4번 문제는 뭐 기존의 교재에 있는 건데 의료용 접지, 수술용 접지에 대해서 뭐 매크로쇼크라든가 마이크로쇼크 문제 가지고 그대로 내용을 좀 쓰면 되는 문제고,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재 내용을 조금 응용을 해서 어떤 아이템을 쓸지만 결정이 돼 있으면 기존 교재에 있는 아이템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되는데, 그것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조금 어떤 아이템을 쓸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문제로 정리를 해서 좀 업데이트를 했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시험 문제 냈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고, 중점 고려사항 같은 것들도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쓰면 되는데,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반드시 똑같이 그대로 적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도 이거 베이스로 해서 거의 유사하게 작성은 됐지만 이런 문제에도 응용을 할 수 있고 다른 문제에서도 좀 응용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된다라는 것이고, 3교시 같은 경우에는 뭐 1,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고, 3번 같은 경우 변이전류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고, 분국전류가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 분국현상도 아니고 분국전류입니다. 우리가 보편 타당하게 쓰는 용어가 아닌데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버리도록 하고, 혹시라도 다음에 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다른 문제를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불가피하게 꼭 써야 된다라고 하면 분국 현상을 가지고라도 분국 전류를 좀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패시터가 있으면 이 캐패시터 사이에는 유전체라는 것이 채워져 있죠. 유전체라는 것이 채워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전원을 인가를 하는데, 이 유전체라는 물질이 분국 현상을 많이 일으키는 분국 현상이 큰, 즉 유전율이 높은 물질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전원을 인가를 해서 이쪽에 플러스가 인가가 되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인가가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전원을 인가하기 전에는 그 물질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가 전원을 딱 인가를 하면 요것이 이렇게 플러스 쪽에는 마이너스 쪽에는 플러스가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렬을 하니까 이렇게 전개 방향이 형성이 되는데, 이 분국 작용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쪽이 정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이 분국 현상인데, 분국 전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뭐 개요에서 분국 전류는 이런 캐패시터에다가 유전체를 채우고 전원을 인가했을 때 이 분국 현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분자 구조가 정렬하면서 발생하는 전류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 두 번째 뭐 발생 메커니즘에서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 교재에 분국 현상이 있죠. 그 분국 현상 가지고 유전율 문제가 있죠. 유전율 문제를 가지고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해주면 되고,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조금 시간이 남으면 뭐 물질에 따라서 유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져다가 끌어 쓰는 방향으로 해서 정 도망갈 방법이 없을 때는 이렇게라도 답안을 좀 쓰되, 분국 전류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분국 현상에 대한 개요에서 분국 현상이 뭔지, 분국 현상의 발생 메커니즘이 뭔지,
유전체의 유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소제목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개요에서 분국전류가 개념이 어떤 것인지 분국전류의 발생 메커니즘에서 이 현상은 내용은 그대로 적더라도 항상 이런 식으로 답안에서 물어본 것에 최대한 유사하게 답안을 적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4번 문제는 앞전 하베스팅인데 이것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그대로 출제될 확률도 굉장히 낮고, 출제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 물어보고 또 다른 부분을 물어봐서 공부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의 범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일단 가장 중요한데 낮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버리도록 하고, 5, 6번 문제는 뭐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고, 4교시 또 뭐 네 문제를 선택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는데, 먼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것은 뭐 교재에 있는 내용 아주 그냥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됩니다.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그림들 충실하게 표현해 주면서 적어줘야 되고, 요렇게 5번 문제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우선은 실제 우리가 쓰는 표시 형식이 조금은 시험 문제에서 조금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두 가지는 IC에서 표시하는 거고, 요것은 I 트리플에서 표시하는 방법인데, 요것은 IC에서 요것은 계전기용, 요것은 계측기용이고, 마찬가지로 I 트리플에서 요것은 계전기용, 요것이 계측기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C들하고 하면 클래스 O, P, 10 요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뭐 띄어쓰기가 조금 실제 원본에서도 애매하게 돼 있어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기존 교재에 설명이 돼 있는데, I 트리플 같은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연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떤 건지 한번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별도의 영상으로 하나 좀 업로드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계전기용은 전격 전류 범위에서의 오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락 전류와 같은 큰 전류에 있어서의 오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락 전류 몇 배에 대해서 오차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거고, 계측기용 같은 경우에는 고장 시의 포화 특성이 아니라 전격 전류 범위 내에서의 정밀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 이슈이기 때문에 계측기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정밀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부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I 트리플 같은 경우에는 OP10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C100, C200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기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참조하면 되는데, 어쨌든 별도 한 문제로 정리를 했고,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조금 불합리한 표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C200이라는 것은 I 트리플에서 정리를 할 때 특정 부담, 특정 전격 전류의 배수에서 오차가 10%라는 것을 이미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다가 또 써주지는 않는데, 어쨌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고, 계측기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오차율을 전격 전류 범위 내에서 오차율을 표시를 해주고, B는 항상 부담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세부 사항은 별도 영상 참조를 하면 되고, 2번 문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뭐 그대로 쓰면 되는데 조금 애매했습니다. 보호 조건이라든가 보호 방법이라든가 전격 전류 선주 방법, 단면적 선정 방법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쭉 다 설명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각각 물어보면 각각 쓰면서 내용이 계속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계속 중복이 돼서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배분을 해서 쓰면 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 한 문제로 좀 업데이트를 했고, 3번 문제는 뭐 단순 암기 문제로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고, 4교시 같은 경우에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식의 종류가 교재에 없었죠. 근데 부식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 예를 들어서 기계에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응력이라든가 스트레스에 의한 부식부터 해서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것은 암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식의 종류도 우리가 실제로 전기 분야에서 발생하는 뭐 전식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예를 들어서 전해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전극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전극 사이에서 이 전극에서 발생하는 부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종 금속재 부식 같은 것들도 우리가 전기 분야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기 분야에서 실제로 이슈가 되는 것들만 딱 분류를 해서 간단하게 분류를 좀 해서 하나 업데이트를 좀 했고,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반복되는 문제고,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는 쓰면 되고, 수소 추출 기술인데 이 문제도 수소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 다 화학식이고 외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정리하기보다는 요것도 암기량을 좀 최소화하면서 기존 문제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끌어와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문제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설을 마치고 세부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고, 이렇게 기출 문제 중에서 별도의 영상으로 업로드 되는 것은 정규 과정으로도 업데이트가 돼서 항상 정규 과정만 계속 반복을 하면 일정 수준에 금방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